막상 가보면 아직 비쌉니다. 중고차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정작 지금 사러 가면 가격이 안 내립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실거래는 2026년 1분기에도 3.4% 더 줄었는데 시세표는 꿈쩍도 안 합니다. 몰락이라는데 손님만 빠지고 가격은 왜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이 비대칭의 진짜 원인은 딜러 탓이 아닌 세 가지 구조에서 찾아봅니다. 중고차를 1년 안에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6년 6월을 기점으로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일단 현장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평일 오후인데도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차는 줄지어 서 있는데 차 사이를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주친 한 딜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반쯤 체념한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체감은 과장이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중고차 실거래는 56만 1000대로 전년보다 3.4% 줄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도 중고 승용은 96만 대, 4.9% 빠졌습니다. 장안평만 봐도 4개 구역 2,400명 중에 1,900명이 업을 떠났다는 현직 증언이 나옵니다. 46년 된 매매단지에서 10명 중 8명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몰락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손님만 빠진 게 아니라 가격도 같이 빠졌다면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세표를 펴보면 꿈쩍도 안 합니다. 올해 1월 국산 수입 주요 모델 평균 시세가 전월 대비 0.71% 내렸습니다. 숫자는 분명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차를 보러 가신 분들은 생각보다 안 싼데? 하고 돌아서십니다. 평균은 떨어졌는데 정작 많이 찾는 하이브리드나 인기 SUV는 거의 안 내려서 체감이 평균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딜러분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손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밑으론 저도 못 팝니다. 손님이 없으면 할인이라도 해서 돌려야 할 텐데 현장에 서 있는 분들조차 가격을 내리지 못합니다. 팔리지 않는데도 호가는 그대로. 이게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단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실거래는 줄고 딜러는 떠나고 단지는 비어가는데 왜 시세표는 어제와 같을까요? 그런데 원래 중고차 시장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전엔 정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중고차 시장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전엔 정반대였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코로나 시기엔 전 세계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신차가 출고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차인 중고차로 수요가 몰렸고 매물은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어떤 모델은 중고 시세가 새 차보다 비싼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딜러 입장에선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5년 한 해 중고차 등록 개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습니다. 역성장입니다. 손님이 빠지고 매매단지에 빈자리가 생기고 업을 접는 딜러가 늘었습니다. 수요 공급 교과서대로라면 이럴 때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아직 높아서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포인트 넘게 내렸고 그 이후로는 2026년 2월까지 6번 연속 동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공포라기보다는 한 번 올라간 금리가 우리 생활에 깊게 박혀서 천천히 조이고 있는, 말하자면 고금리 후유증 국면입니다. 이 후유증이 지갑도 조이고 딜러의 재고도 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몰락이라는데 왜 가격은 안 내리는가? 이 한 문장입니다. 수요가 줄었는데 시세표는 꿈쩍 안 한다. 이 비대칭, 이 역설의 진짜 원인을 오늘 이 질문 하나로 끝까지 가봅니다. 오늘 영상은 단서를 3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수요, 두 번째 단서는 딜러와 재고, 세 번째 단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단서 3개로도 풀리지 않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이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왜 가격이 안 내리는지 뿐 아니라 2026년 6월부터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우리 주머니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우리 주머니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차 살 돈이 없어졌거나 있어도 중고차 쪽으로는 지갑을 안 여는 겁니다. 숫자 한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캐피탈에서 받는 중고차 할부 금리가 지금 연 6에서 8%대입니다. 같은 시점 신차 할부는 제조사 프로모션까지 끼면 연 3에서 6% 선이니까 중고차 쪽이 거의 1.5에서 3%포인트 더 비싼 셈입니다.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5년 할부로 굴릴 때 이 격차는 몇백만 원짜리 선택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중고가 싸다는 공식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무너지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한 축이 더 붙습니다. 신차 쪽에서 가격 인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들이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값을 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차 가격이 한 칸 내려오면 중고 시세 상단은 따라서 천장이 눌립니다. 소비자는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 돈이면 그냥 신차 사지 라는 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매매단지 딜러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손님이 있어도 우리 차보다 신차 할인이 더 싸니까요. 이 한마디에 지금 실수요자 이탈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차는 비싸니까 중고라는 공식이 성립했는데 지금은 그 공식 자체가 깨지는 구간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카푸어 이야기도 짚고 가야 합니다. 월급 대비 무리하게 5천만 원짜리 신차 할부를 끌던 층,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차 상단 시세를 떠받치던 그 수요가 지금은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고금리 후유증을 가장 세게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20대는 오히려 중고차 구매가 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전년 대비 36.9% 증가해서 모든 연령대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갈릴까요? 이동한 겁니다. 카푸어처럼 무리해서 고가차를 잡는 대신 가성비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거든요. 기아 모닝 같은 경차가 단일 모델 중고거래 1위에 올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고거래가 각각 50%, 20%대로 뛰었습니다. 거기에 롯데렌터카 장기렌트가 최근 월 계약 1000건을 2달 연속 넘겼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이용 쪽으로 아예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냥 증가한 게 아니라 고가 중고차에서 빠져나와 경차와 친환경차, 장기렌트로 쪼개져 흩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실수요가 빠진 건 맞구나 하는 그림은 나옵니다. 고금리 후유증으로 할부 부담이 커졌고 신차 할인이 중고 상단을 누르고 무리해서 사던 층은 사라지고 남은 젊은 수요마저 경차, 전기차, 렌트로 분산됐습니다. 수요 측 이야기는 이걸로 대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요만 빠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 아닐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매매단지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매매단지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질수록 시세표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왜 할인이 어려운지 딜러 입장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매매단지에 서 있는 저 차들은 사실 딜러 본인 돈으로 산 차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해 놓은 차들이에요. 이걸 업계에선 재고금융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동네 마트 사장님이 은행 빚으로 라면 박스를 가득 채워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이 오면 팔아서 원금 갚고 이자 내고 남는 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면요. 라면은 그대로 쌓여 있는데 매일매일 이자만 따박따박 붙어요. 지금 매매단지가 딱 그 상태입니다. 소비자 쪽 캐피탈 중고차 할부 금리도 연 6에서 8%대로 신차 할부보다 1.5에서 3%포인트나 높습니다. 수요 쪽 부담이 이 정도면 딜러가 재고를 떠안는 쪽 부담도 고금리 국면에서 같이 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6회 연속 동결 중입니다. 뉴스에선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있는 후유증이 자영업자 주머니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회전이 안 돌면 이자가 복미처럼 누적됩니다.
그래서 딜러는 두 갈래 길 앞에서요. 손해보고라도 확 털어낼 것이냐, 아니면 한 달 더 이자 물면서 제값을 기다릴 것이냐. 겉보기엔 전자가 합리적 같지만 한 대 깎기 시작하면 옆차 시세까지 같이 무너진다는 걸 딜러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럼 차가 아예 안 팔리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K카 같은 큰 업체의 경매 거래는 오히려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2025년 연 4.1만 대. 딜러와 딜러끼리는 차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에게 안 팔리는 차가 경매장에선 또 다른 딜러에게 넘어가고 이자 부담이 업체 사이를 이동하면서 시세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구조죠. 여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억울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를 팔러 갈 땐 흠집이란 흠집은 전부 잡혀서 매입가가 깎입니다. 그런데 살 땐 차값 말고도 매도 수수료에 이전비, 탁송비, 인증비까지 별도로 얹혀요. 매입과 판매가 비대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양아치라는 단어를 떠올리시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경만 더 들어가 보면 이건 딜러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자영업 락인이 만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 평균 비용이 약 380만 원이에요. 매매상도 한 번 차려놓으면 접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이자는 매일 쌓이고 폐업도 돈이 들고 회전은 안 돈다. 이 세 개가 맞물리면 수수료와 부대 비용을 얹어서라도 마진을 맞추는 쪽으로 구조가 굳어버려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피탈이 재고금융 한도를 공식적으로 줄였다는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회전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자 부담만 매매상을 조이고 있다는 건 현장에서 분명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빠져도 가격이 안 내려가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격이 안 내리는 진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구매자인 우리가 수년간 쌓아 올린 쪽입니다. 가격이 안 내리는 세 번째 단서. 이건 딜러 쪽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간 쌓아 올린 쪽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허위 매물, 바가지, 막상 가보면 그 차는 없다. 이 단어들이 쌓이는 동안 시장에서는 조용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을 만한 매물, 그러니까 정직하게 매긴 선의의 매물부터 시장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내 차를 제값에 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플랫폼에 올려보니 주변은 온통 가짜 미끼 가격이고 전화 오는 사람마다 의심부터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지칩니다. 그냥 아는 딜러한테 넘기거나 아예 지인에게 팔거나 가족용으로 돌려버립니다. 공개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매물은 점점 흐려지고 소비자는 남은 매물마저 의심합니다. 그러면 딜러는 그 의심을 감수할 비용을 가격에 얹습니다. 저희는 이걸 불신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믿을 수 없을 때 보험료처럼 값에 붙는 여분이요. 중고장터에서 반품을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믿을 만한 물건은 애초에 안 올라옵니다. 남은 건 값을 더 부르는 악순환만 돌아갑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이 딱 이 모양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더 선명합니다. 당근마켓만 보겠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경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간 건수가 2023년엔 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86건, 1년 사이에 5.4배입니다. 신고된 것만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개 숙이고 돌아선 소비자는 훨씬 더 많겠죠. 매매단지 쪽은 더 적나라합니다. 장안평 4개 구역에서 일하던 2,400명 중 약 1,900명이 업을 떠났습니다. 이 중엔 버티지 못하고 나간 선의의 딜러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말, 중고차 시장에 정확히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푸시죠? 이 문제의 원인이 딜러는 다 사기꾼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투명성을 강제할 제도가 그동안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매물 하나 올릴 때 이게 진짜 내 차인지, 진짜 이 가격에 파는 차인지 아무도 책임지고 확인해주지 않았어요. 플랫폼도 우린 장터만 열어준다고 비켜섰고 법도 한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공백의 비용을 누가 치렀을까요? 매번 현장에 끌려간 소비자, 그리고 그 불신 프리미엄을 호가에 얹어야 했던 시장 전체입니다. 즉,
불신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구조가 문제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26년 6월에 판이 바뀝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인 직거래라도 본인 인증이 의무화되고 플랫폼이 표시와 확인 책임을 집니다. 위반하면 판매자도 플랫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당근마켓은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2026년 2월부터 본인 인증을 넣었습니다. 눈치 빠른 플랫폼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왜 수요가 빠지고 가격이 굳었는가의 세 단서였습니다. 실수요자 지갑이 먼저 닫혔고 딜러는 재고금융이자에 묶여있고 시장엔 불신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 합쳐도 설명이 안 되는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매물 자체입니다. 수요가 빠졌으면 재고가 쌓여야 정상인데 매매단지 딜러들은 오히려 차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빼면 그림이 안 맞거든요. 자, 여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서 3개를 봤습니다. 수요가 분산됐고 딜러는 재고금융 이자에 눌려있고 허위 매물이 쌓은 불신, 프리미엄이 호가를 굳혔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물 실종입니다. 딜러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실거래는 줄었다고 하는데 정작 매매단지 마당은 왜 횡한 걸까요? 답은 국내에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 중고차 수출액은 8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75.1%, 역대 최대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78,842대가 수출됐습니다. 이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도 같은 해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여기서 중고차를 빼면 오히려 신차 수출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한국 자동차 수출의 역대 기록을 밀어올린 주인공은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였다는 뜻입니다. 배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끊겼던 수출 루트가 다시 열렸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우회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셋째, 한국차 품질 신뢰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환율 환경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3가지가 동시에 터졌으니 평택항과 인천항은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앞 매매단지는 차 없다고 하는데 평택항과 인천항은 역대급 출하가 이어집니다. 내수 서랍에서 수출 창고로 물건이 흘러들어간 거죠. 딜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만한 중형 세단, 연식 좋은 SUV, 상태 괜찮은 국산차가 실제로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국내 소비자 눈앞에 남는 건 상대적으로 회전이 느린 물건들이고 호가는 더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숫자 2개만 나란히 놓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내수 중고차 등록 마이너스 2.2%, 중고차 수출 플러스 75.1%. 같은 해 정반대 방향입니다. 퍼즐이 맞는 순간이 이겁니다. 수요 분산과 재고금융 압박, 불신 프리미엄이 호가를 지탱하는 동안 수출 호황이 매물 자체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 경직, 재고 회전 저하, 매물 실종의 공동 범인이 드디어 드러난 거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인 우리는 뭘 알고 가야 할까요? 특히 2026년 6월이 중요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인 직거래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이 의무화되고 플랫폼에도 매물 표시와 확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어기면 판매자와 플랫폼 양쪽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당근마켓은 이미 2026년 2월에 선제적으로 본인 인증을 도입했고요. 이건 그동안 비어있던 제도 한 칸이 메워지는 일종의 정상화 절차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본 호가를 지탱하던 세 축 중 하나인 불신 프리미엄이 이 시점부터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의 매물이 돌아올 여지가 생기고 그동안 가격에 얹혀있던 보험료 성격의 여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싸지지는 않습니다. 한 축이 빠져도 남은 두 축인 재고금융과 수출 유출은 그대로니까요. 대신 이 한 축만 풀려도 체감은 달라집니다. 동시에 판 자체도 이미 재편되고 있습니다. K카는 점유율 12.7%에
온라인 판매 비중이 55.9%로 절반을 넘었고 2026년 4월 중고차 브랜드 평판 1, 2, 3위는 N카, 헤이딜러, K카가 차지했습니다. 전통 매매단지 대신 직영형과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구조입니다. 소유 대신 이용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롯데렌터카 장기렌트는 월 계약 건수가 1000건을 2달 연속 넘었고요. 2026년 1분기에는 하이브리드 거래가 플러스 22.6%, 전기차가 플러스 48.7% 뛰었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고차 사러 가시는 분이라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카테고리를 구분하세요. 대형 SUV와 수입 세단은 시세 하락폭이 크지만 하이브리드는 감가가 완만합니다. 평균 시세 한 줄로 통치면 속기 쉽습니다. 둘째, 본인 인증, 성능 점검, 매입가와 판매가 내역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걸 기본값으로 두세요. 6월 이후엔 이게 더 쉬워집니다. 셋째, 장기 렌트, K카 같은 직영, 인증 중고차까지 같이 놓고 비교해보세요. 한 축만 보지 말고 배안 옵션을 같이 저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이 안 내리는 건 딜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분산, 재고 금융 압박, 수출 유출, 그리고 제도 공백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2026년 6월이 첫 변곡점이고 그 뒤로 한 축씩 풀려나가는 구간입니다. 몰락이라는 단어에 겁먹기보다 다음 변곡점을 짚는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다음 중고차 구매 계획을 이 타이밍에 맞춰 다시 점검해보세요. 구독하시면 2026년 6월 법 시행 이후 시세 추이도 추적해 올리겠습니다.